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2일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서 반 고흐 미술관을 또다시 찾았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갔다가 이제 두 번째 찾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좀 길어서 찬찬히 보았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그림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 미술관은 만들어진 게 비교적 최근입니다. 1970년대에 개관을 했는데 세계에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는 미술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에 하나죠. 아시다시피 37살에 반 고흐가 자살한 이후에 그 6개월쯤 지나서 동생, 평생의 말하자면 동지이기도 하고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동생 테오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오베르 슈르 우아즈라는 그 마지막을 보냈던 파리 근교의 마을에 가면은 공동묘지에 두 형제가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찾았을 때는 두 사람의 평범한 그 공동묘지에 묻혀 있거든요. 무덤에 꽃도 한 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약 2000점의 그림은 부인이 관리를 하다가 그 부인의 아들에게 넘어갔고 이거를 네덜란드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해서 사들여 가지고 70년대에 개관한 것이 반 고흐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을 좀 찬찬히 보면서 새롭게 느낀 고흐의 면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흐가 그림만큼 글을 잘 썼다는 점입니다. 그 그림 옆에 고흐의 명언이 붙여져 있었는데 그 두 개를 아울러서 감상을 하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고흐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서점에서 빈센트 반 고흐 A Life in Letters라는 책을 하나 사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아마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흐가 죽은 다음에 편지 또한 발굴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편지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동생은 그림을 파는 사람이었죠. 파리에서. 그래서 고흐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계속 돈을 대어 주었습니다. 그 대신 고흐는 자신의 작품을 마음대로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전에는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흐의 그림은 가장 비싸게 팔리죠. 한 점이 뭐 1억 달러 이상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흐의 그림을 지금 시가로 다 계산을 하면 수십억 달러가 될 겁니다. 이 불우한 고흐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편지입니다. 800통의 편지인데 이 편지 하나하나가 정말 잘 쓴 글입니다. 왜 글을 잘 썼느냐 하면은 고흐는 아버지가 네덜란드의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했고 또 전도사로 일한 적이 또 있습니다. 화가를 선택하기 전에는 전도사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언어 감각이 출중했습니다. 그 테오에게 보낸 편지는 매우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합니다. 그게 공개되어서 출판되기를 뭐 기대하면서 쓴 편지는 아니니까 그 솔직성이 바로 고흐를 이해하는데 아주 키포인트를 제공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의 편지는 주로 그림을 다루고 있지만 사랑, 자연, 인생, 영혼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깊은 어떤 사상을 느끼게 합니다. 그 명언집을 하나 사가지고 보니까 편집이 되어 있는데 11개 주제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800통의 편지 내용을 중에서 명언을 뽑았는데 예술, 색깔, 자연, 야망, 성격, 질병, 슬픔과 위로, 인생, 영혼, 사랑과 우애, 미래 뭐 이런 주제였는데 한결같이 사려 깊고 격정적이며 무엇보다도 솔직했습니다. 좌절과 환희, 후회와 다짐, 사랑과 야망, 그 뜨거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술에 투입한 고의 글은 읽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듭니다. 그는 일찍부터 그림만큼 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 편지 속에 선과 색의 예술이 있듯이, 그건 미술이죠. 말의 예술이 있는데 둘 다 영속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말의 예술이 바로 문학 아니겠습니까? 영국 미술사학자 마틴 게이포드는 그의 편지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예술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많이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걸작이다. 그리고 W.H. 오든 작가는 놀랍지 않은 편지가 한 통도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현대 소설가 존 업다이크는 그는 말로서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고은은 평생 동지 태호를 빼면은 동지이자 동생인 태호를 빼면은 사실은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사귀다가도 뭐 곧 말다툼해가지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은 그에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그의 자연에 대한 관찰은 아주 깊습니다. 그 편지에서 몇 가지 인용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너무나 적게 접한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연을 사랑한다면 곳곳에서, 아니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그 미적 감각을 배우게 된다는, 미학을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살면서 홀로 있기는 쉽다. 왜냐? 시골에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게 자연 덕분이죠. 아무리 문명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인간은 로빈슨 크루소의 삶, 즉 야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은 고흐가 산책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의 독특한 선과 색깔로 표현한 것이죠. 요사이처럼 자연이 아름다울 때는 정신이 그렇게 맑아질 수가 없다. 그때는 나를 잊어버리고 그림이 마치 꿈처럼 나에게 다가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보면서도 인간에 대한 동정심까지 느낀 사람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길가의 풀이 밟힌 것을 보면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처럼 지쳐있고 먼지투성이다. 여러분들 길을 걸을 때 길가에 있는 풀이 자주 밟히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고은은 원래 방골입니다. 이 성격이.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고 아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아버지와 불화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미술 사조와도 불화하고 더구나 이 돈벌이, 명예, 허영심 여기에 자기의 영혼을 팔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천재의 이 광기를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편지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천재들은 미친놈들이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믿고 무한한 존경을 보내려면 당신도
미친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의 지혜보다는 나의 광기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고흐는 평생 독서가였습니다. 이 고흐는 괴짜가 아니고 교양인입니다. 이게 고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흐는 37년간을 살고 갔는데 사실 그림을 그린 것은 마지막 10년이었습니다. 10년에 많이 그릴 때는 거의 하루에 하나씩 그렸습니다. 방황하던 내가 뭘 할 거냐, 전도사가 될 거냐, 교사가 될 거냐, 이 직업 저 직업 해보다가 결국 파리에 가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10년 동안 대폭발을 한 거죠. 편지를 보면은 고흐의 독서 성향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디켄스, 프랑스의 빅토르 류고를 인용하는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매일 훌륭한 디켄스 선생이 자살 방지용으로 처방한 약을 먹는다. 그것은 포도주 한 잔, 한 조각의 빵, 그리고 치즈와 파이프 담배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림처럼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포도주 한 잔, 한 조각의 빵, 치즈, 파이프 담배. 유명한 그림이 있죠. 고갱과 싸우고 나서 화가 나니까 자기의 귀를 칼로 막 찌르고 했다가 그걸 붕대로 감아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유명한 자화상이 생각이 납니다. 나에겐 책과 현실과 예술이 하나다. 빅토르 유고를 말했다. 신은 등대와 같아서 등불을 껐다 켰다 한다고. 그렇다. 우리는 지금 그 어둠 사이를 지나고 있다. 인생도 그림 그리기와 같다. 때로는 신속하게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의지력으로 돌파해야 한다. 윤곽선은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머뭇거리거나 의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화가도 기가 막힌 이 색감이 자연 속에서 드러날 때 바로 거기서 붓을 그려야 하듯이 인생을 살 때도 머뭇거리지 말고 자기의 의지력과 이 원초적 본능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받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을 위하여 사랑과 마음을 희생시키는 사람들보다 더 진지하고 성스러운 존재일 것이다. 사랑은 언제든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 대신 사람들을 활기차게 만든다. 고흐는 또 삶의 순간순간에 충실했던 사람임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지금 이 순간을 붙들고 그 순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그 순간을 놓지 않으려는 자세. 나는 그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믿는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흐는 천재를 알아주지 않는 시대를 견뎌낸 사람입니다.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강조하지만 무관심과 맞서 일하라. 견뎌내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쉬운 것은 가치가 없다. 이 고흐, 저는 미술에는 문외한인데 여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고흐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남불에 가면 아비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비뇽의 유수, 역사적 교황이 한때 프랑스 왕에 거의 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서 한 7, 80년 동안 있었던 아비뇽 근방에 상렘이란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고흐가 죽기 전에 한 1년 정도 입원해서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갔습니다. 그 덕분에 그 병원은 완전히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 찾아온다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은 고흐의 그림이 바로 그 자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이 스타리 나이트
별이 빛나는 밤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에는 반고 미술관과 함께 그 국립공원 안에 크레르 뮬러라는 또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고흐의 그림 좋은 작품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로스앤젤레스에 갔더니 산꼭대기에 폴 게티 센터라고 있습니다. 게티 센터. 구두쇠로 유명한 석유 재벌이 만든 게티 센터에 가면은 고흐의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붓꽃, 아이리스가 거기 큰 그림은 아닌데 거기 있습니다. 도체 고흐가 있습니다. 워낙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제가 고흐를 찾아낸 게 아니라 고흐가 저를 찾아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